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이 대표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증거 없이 영장 친 검찰이 더 초조한 것 아니냐면서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는 윤심 놓고 신경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고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수도 키이우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 사이에서 신경전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수장으로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직접 공개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된 가운데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공세를 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공포가 짙게 그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예년보다 쌀쌀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됩니다. 네, 그리고 표결은 사흘 뒤인 오는 27일에 진행되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이란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시 뒤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고요? 네,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게 됩니다. 오늘 보고 이후론 사흘 뒤인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표결 당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 요청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선 신상 발언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갈등 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있다면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으면 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반면 민주당 아침 회의에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의원총회 총의에 따라서 표결에 나설 거라며 부결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죠. 후보들 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거셉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오늘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고리로 한 민주당 공세가 계속될 건데 지금처럼 납득 불가능한 해명으로는 총선에서 지게 될 거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집중 공격을 받을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10여 명 의원이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더 많은 자료가 지금 있는 걸로. 이에 김기현 후보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당 내부가 아니라 상대 당인 민주당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될 상대방은 우리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 노력을. 그 밖에도 공천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는 김 후보 발언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는 안 의원 비판에 김 후보는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안양과천 의왕 당원 교육 일정에도 함께 참석하는데 여기서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수사 해선 안 된다는 비율은 41%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존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탄압 방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답이 57%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7%,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56%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옥수동에 있는 김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와 사업부지 대부 계약을 맺고 2년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 종합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7년 9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보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충계약서에는 베지츠에 대출을 해준 담보권자가 베지츠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성남시가 시설물 소유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특약 조항을 두고 공공사업권을 민간업체끼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족이 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룬 가운데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일부 기대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신임 경찰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발탁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늘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본부장의 뒤를 이어 오는 27일에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정신임 본부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과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고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대장동 주역인 김만배 씨의 변호인으로 한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정신임 본부장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YTN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청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위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고 경찰 출신 2명과 정 본부장 등 3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종합심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추천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습니다. 네, 사실상 경찰의 최고위직에 속하는데요.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겁니다. 경찰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신임 국수본부장에 윤 대통령 측근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인사를 유례 없이 경찰 최고위직에 앉히겠느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설마가 현실이 됐다 이런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장악된 가운데 신임 국수본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경찰 전체가 검찰의 수족이 돼 치욕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 정감 계급으로 전국의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틀이 다져졌는데 수사권 조정의 취지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면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이자 정권 실세의 임명으로 경찰의 수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정신임 본부장의 취임 이후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둘러싸고 한동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LNG를 비롯해서 연료 가격 급등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2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린 4분기에만 11조 원 가까이 적자가 쌓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예상대로 아주 크군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 2022년 매출액은 71조 2천억 원, 영업손실은 3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21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만 10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kW당 7.4원 인상했는데도 적자 폭이 1, 2, 3분기에 비해 커졌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 판매 수익이 1년 전보다 8조 9천억 원 늘었으나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이 35조 5천억 원 들어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구매 비용이 증가한 것은 LNG와 석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가격은 1년 전보다 113%, 유연탄은 15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되는 S&P도 2배 이상 올라 한전의 적자 구조가 심화됐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료를 1kW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에도 더 올려 올 한 해 전기료를 51.6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방비 부담이 커지며 공공요금 동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돼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카드 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 회사에 접수된 민원 1,870건으로 전분기 1,087건보다 72% 늘었습니다. 할부 항변권 등 제도 정책 관련이 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영업 관련이 200여 건, 채권 관련과 고객 상담이 각각 100여 건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에서 은행의 돈잔치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금융권 전체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권 돈잔치 논란은 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기업이 대출로 허덕이는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TF를 만들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똥은 보험사와 카드사로도 튀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금융당국은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를 포함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발적 상생 방안이나 사회적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4년간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용융자 이자율은 나날이 올라 1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유관기관과 TF를 만들어 이자 수수료율 지급과 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막상 금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고 고민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현실이라서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업계 눈치 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1억 5,3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종로구 아파트 전세권 등이 34억여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소유한 경기도 안성과 서울 은평구 임야, 대지 등 재산이 8억 3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동철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 등을 합쳐서 50억 1,800여만 원을 적어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4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올렸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또 엔화 약세 영향으로 41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981년 9월 이후 4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41년 만에 처음으로 4%로 올라선 뒤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적당하다면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 경제를 확실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후보자는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 일본 국회 중의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에다 후보자의 발언은 전임자인 구로다 총재가 10년간 추진해왔던 금융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군은 북한 발표의 사실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략 순항미사일이나 핵 전투 무력의 임전태세를 과시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인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발사된 4기의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발자형 비행 궤도를 1만 208초 내지 1만 2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서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고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도 자평했는데요. 이와 함께 핵전투 무력 임전 태세가 다시 한번 과시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을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일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4번째입니다. 앞서 한미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진행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순항 미사일의 경우 탐지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순항미사일 발사의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순항미사일은 또 탐지가 어렵고 탄도미사일보다는 낮은 고도에서 장거리 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 측 주장은 한미 정찰 자산이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주장의 진위 여부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우리 군이 탐지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은 북한이 허위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고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한국과 나토가 첫 군사 참모 대화를 개최한 데 대해 세계적으로 위험한 군사 블록인 나토의 선봉장 역할을 자청한 대결 광신자이자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매체는 또 국방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대규모 북침 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한미가 핵 잠수함 훈련 기지를 공동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5달 만에 한반도에 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 추진 항모 니미츠함이 다음 달 말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항모 전개 시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의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과 연계해 해상훈련을 할 걸로 관측됩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1년을 맞아 대규모 공세를 펼 것인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팀 연결합니다. 김승원 기자, 송재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독립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발발 이후 항전과 추모의 공간으로 거듭났는데 이곳에서 송재인 기자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침공 1년째인 오늘 제한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짤막하게 공지했습니다. 기자회견 이름이 아무래도 불굴의 해로 정해진 만큼 러시아에 대한 꺾이지 않는 항전 의지, 또 서방의 지원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SNS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많은 시련을 극복했다, 승리할 거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거듭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전쟁 1년을 맞아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만나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시민 반응에 앞서서 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여론기관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확신하냐는 질문에 시민들은 9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초기 또 중반과는 양상이 다른 건데 일부에선 이 기간 우크라이나를 떠나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네. 생각하는 건 사실 제각각인 것 같고요. 다만 취재진이 이제까지 만났을 때 대부분은 아무래도 공습 우려가 있는 오늘만큼은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로 저희 취재팀이 이곳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5일째인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이 좀 걱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접 와서 이렇게 현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도착하자마자 도심 풍경이 좀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무장한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곳곳에는 방어를 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YT는 사실 방송 첫날부터 공습으로 외벽이 뜯겨나간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건물, 또 새해 전야 공습으로 무너진 도심 호텔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특히 호텔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 말에야 겨우 복구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서 또 대공습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관련한 인터뷰 먼저 듣고 오시죠. Так каждый день обстреливают. Нету ли беспокойства, что вот снова может быть? Есть такие мысли, но Крым, надеемся, что будет все добро. Крым как тянул. 네, 여기서 만난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는 한 번도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치열한 전투가 있는 동부전선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시민들의 생활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시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도심 풍경뿐 아니라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통금 시간으로 통행이 제한되고요. 사실 이외의 활동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려서 대피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현지 도착 초기에는 이 두 가지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겉으로 보기엔 좀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와서 지내면 지낼수록 일상 깊숙이 전쟁이 스며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식사를 하러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식사를 하러 한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YTN 취재진밖에 자리에 없었거든요. 네. 현지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필수인 곳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미 키이우 시내를 떠난 시민도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공습경보가 일상적으로 울리다 보면은 매일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습경보가 울린 다음에 실제로 공습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여기 도착해서 들은 공습경보는 총 3번이었는데 그중에 한 번 22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제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르키우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실 저는 키이우 시내에서 공습경보를 들었지만 이곳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제 모든 공습경보마다 대피하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때때로는 동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련한 인터뷰 역시 듣고 오시죠. 네. Ну, до цього в будь-якому разі звикаєш з часом. В перші місяці це було одне почуття, зараз взагалі інше. Тривога і тривога. Зараз такий час. Дуже спокійно до цього ставишся. Коли стріляють, коли чути вибухи і все інше, то
хоча також звик до цього.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모든 삶이 다 중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이주택에 모여 있는 마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모습은 다 똑같더라고요. 송 기자가 만나본 대학생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교육은 멈추지 않고 이뤄지고 있었고 대학 공간도 종종 모여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라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는 대학생의 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죠. Плакати. Я думаю, що після війни я просто дуже багато буду подорожувати по Україні. Я поїду в ті міста, де я ніколи не була, тому що під час війни з'ясувалося, що місця, де я ніколи не була, їх може вже ніколи й не бути. 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 군이 키이우까지 점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전선이 고착화돼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주에서 대반격에 나서면서 지금은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전선이 굳어진 상태고요. 네. 격전이 이뤄지는 건 특히 바흐무트 지역, 솔레다르 지역입니다. 서방도 잇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는 최근엔 핵 공방까지 벌이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제 러시아군의 진격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피해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쟁 1년을 통틀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네, 우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낸 통계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지난 15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최소 8,006명, 부상자는 최소 13,28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얼마나 많은 공습도 공격이 있었기에 이런 부상이 나왔나 그 자료도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사일 공습은 5,000회, 공중공세는 3,500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송재인 기자와 함께 또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하고 기한 안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가 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6일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서 요구서를 보냈고요. 이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야 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들의 핵심 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틱톡은 정보 유출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인 숏폼 공유 플랫폼입니다.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사용 중독성이 높아 30억 명이 앱 다운로드를 받는 등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핵심 기관들이 미국에 이어 틱톡 사용 금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It was the beginning of the mandate, a very strong focus on cyber security, protecting our colleagues.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EU 평의회는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 관계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The measure aims to protect the Commission against cybersecurity threats and actions which may be exploited for cyber attacks against the corporate environment of the Commission. EU에 앞서 미국 연방과 주정부 20여 곳은 현재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틱톡 철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의혹으로 틱톡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귀국하던 배우 유아인 씨를 붙잡아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대마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투약을 의심한 프로포폴은 정작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아인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발을 이용한 정밀 검사에서는 구체적인 투약 시기까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알죠. 머리가 한 달에 1cm 자라니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언제쯤 복용했다까지도 조금은 알 수가 있죠. 유아인 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단속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나 투약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의 본명 어몽식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 극단을 넘은 사람들을 그 수사 의뢰한 분 중에 하나가 유아인 씨의 본명을 썼던 분이죠. 경찰은 모발 검사에서도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조만간 유아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찰이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의 마약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감금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채팅 앱을 통해 11살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 동안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A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A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걸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으로 사칭해 음란물을 팔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수안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공갈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 달 동안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 뒤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총 1,4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동선수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여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도 출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불법 체류자 2명이 빈집에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고창군 흥덕면 주택에서 50대 태국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화로로 쓰인 페인트 통이 발견됐고 시신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4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영진해변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78살 이모 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 구조대에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119 구조대는 50여 분 만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이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동료 해녀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최근 폐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 화백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작업에 전념하며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고 아직 그리고 싶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92살인 박 화백은 당장 죽어도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미뤄두었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비용까지 올라 예비 부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예식장 몸값이 높아지면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미리 다 마감이 빨리 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 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입니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몇 년 살면서. 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 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 팔기와 같은 부당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 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의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 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회성 모임을 위해 만든 대화방이나 불편한 사람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다들 하나씩은 있죠. 관심 없는 대화만 쌓여서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나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라이언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대화방에 남은 사람들이 누가 나갔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서로의 관계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정보보호통신 개정안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별도의
알람이 뜨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몇몇 메신저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왓츠앱의 경우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도입해서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고요. 위챗 사용자는 지난 2018년부터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했는데 더 이상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지난해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현재는 유료로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고민했던 사안이었고 또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까지 법안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건 과도한 규제고 과잉 입법이란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금 전 IT 업계 비판처럼 이걸 법으로까지 강제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가워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원하던 바여서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라거나 채팅방 초대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좋겠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반용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와 불법 유턴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량 출고 센터가 다른 업체들이 보낸 운반 트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자동차 운반 트럭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위험하게 불법 유턴을 하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차량 출고센터 근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유도봉과 단속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이곳에서 버젓이 상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주차에 불법 유턴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동네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기가 항상 불안합니다. 저기 요 신호등 있잖아요. 위에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 신호 위반해서 뉴턴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확인 결과 현대차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 화물차를 출고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보안 문제와 공간 부족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탁송 기사들은 인수하는 차량 대수만큼 출고센터에서 운반 트럭까지 오가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4대를 지금 안에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계속 걸어가서? 안 힘드세요? 그렇다 보니 인근에 아예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출고센터를 왕복하는 렌터카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왜 편리하게 현대차 직영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걸까?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게 탁송 서비스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편의를 위해,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대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법규를 잘 지켜주고 좀 그랬으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거리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발주하고 있고 3월에는 설치 완료하여 4월부터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얼마든지 다른 도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는 위험한 상차 작업을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옅어지고 있는데요. 1시간 전에는 5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20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등 수도권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방은 아직 미세먼지가 남아 대전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앞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밤 사이에는 대부분 평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20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이 대표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증거 없이 영장친 검찰이 더 초조한 것 아니냐면서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는 윤심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